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으니 재미있게 들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딱 70이 된 이제는 아줌마 소리를 듣기도 민망해진 여자입니다. 일찍부터 장사를 시작해서 이 나이 먹도록 장사 말고는 제대로 뭘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기도 하죠. 배운 것도 많지 않고 내세울 거라고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 있는 아들을 보며 모진 세월 굳건히 헤치며 살아왔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에 자식 낳고 살아오신 분들이라면 다들 그러시리라 생각합니다만 보잘것없는 인생에서 가장 귀하고 귀한 것을 꼽는다면 역시 자식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며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하나 있는 외아들 녀석에게 마음 상하고 상처받을 일이 생긴다 한들 그게 부모의 역할이려니 생각하며 아픈 가슴을 부여지고 미련하게 살아왔죠. 하지만 자식이라고 해서 모든 일이 다 용납되는 건 아니라는 걸, 부모라고 해서 마냥 아무런 대가 없이 내어주기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걸 이 나이 먹고서야 겨우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 필요 없다. 못난 어미 덕보고 고생 모르고 살아왔으면서 어미 하는 일이 보잘것없다고 이리 어미를 업신 여겨? 나 우습게 아는 놈 나는 없는 셈 치고 살 테니까 어디 너 바라던 대로 창피한 어미 없이 잘들 살아보거라.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두 번 다시 실망시키는 일 없을 테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기회는 차고 넘치도록 줬어. 내 평생을 너를 용서하고 또 용서한 결과가 고작 이거냐? 더는 네 놈한테 속을 일 없다. 제가 오죽하면 아들놈한테 이런 소리를 다 했겠습니까? 저로서도 정말이지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진작 아들 녀석 버르장머리를 제대로 고쳐놨어야 했어요. 이제 와서 머리 다 굵은 자식 새끼 뜯어 고쳐놓을 수도 없는 노릇이니 마음을 아주 독하게 먹었습니다. 상처 중에 가장 아픈 상처가 믿었던 자식 새끼한테 받은 상처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렇게 아들놈 내치고 나서 저라고 어떻게 괜찮을 수 있었겠어요. 한동안 허하고 쓰린 마음을 달랠 길이 없어 적잖이 마음고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들 사연을 들려주는 이 채널의 존재를 알지 못했더라면 아마 저는 더 오랜 시간 혼자 끙끙 가슴앓이를 해야 했을 거예요. 그 생각만 하면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여러분들께 참으로 감사한 마음 그뿐입니다. 제 속마음 털어놓을 곳으로 이 채널을 선택한 것 역시 그런 감사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도대체 무슨 일로 하나에는 피부치한테까지 저리 매정하게 돌아선 건지 지금부터 제 사연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형제 많은 집안의 셋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세간에서는 얼굴도 안 보고 데려간다는 귀한 셋째 딸이라고들 하지만 실상 저는 그리 귀하게 자란 편은 못 됩니다. 위로는 많은 동생들 건사한다고 항상 날이 서 있던 언니 오빠가 있었고 제 밑으로도 줄줄이 동생이 셋이나 되었으니까요. 중간에 낀 제 신세는 늘 어정쩡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제 목 야무지게 잘 찾아먹는 야무진 성격도 못 되어서 그 많은 식구들 속에서도 항상 소외감을 느끼며 자랐던 것 같습니다. 공부를 잘했다고 한들 빠듯한 집안 형편에 맞이도 아니고 중간에 낀 저한테까지 기회가 주어졌을 것 같지 않습니다만 어차피 공부에도 별 소질은 없었어요. 그러니 애초에 제게 주어진 선택지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곧장 시집을 가거나 공장에 취업해서 집안 살림에 보탬이 되거나 둘 중 하나였죠. 그나마 고등학교라도 끝까지 다니게 해준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 할 판이었어요. 하지만 어린 나이에 덜컥 시집을 가는 것도 무섭더라고요. 그리 크게 형제지간의 정을 느끼지 못하며 자란 형제 자매들에게 저 한 몸 희생해가며 뒷바라지에 인생을 허비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친구 따라 타지로 나가 곧장 취업을 했습니다. 일부러 숙식 제공까지 가능한 기숙사형 공장에 들어가서 처음 한 해는 죽어라고 일만 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고작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여자애한테 숙식까지 제공하는데 돈을 뭐 얼마나 줬겠습니까? 기숙사 시설도 열악하기 짝이 없었어요. 겨울에는 난방도 제대로 안 되고 여름에는 푹푹 찌고 말 그대로 그냥 맨바닥이나 다름없는 공장 한 구석에 지붕만 덮어놓은 곳이었어요. 그래도 쥐꼬리만한 월급이나마 악착같이 모아 친구랑 단칸방을 하나 얻어 나와 살게 되니 조금은 숨통이 트였습니다. 둘이 발 뻗으면 남을 공간은 없는 곳이었지만 태어나서 이렇게 적은 인원이랑 방을 써보는 것도 집을 나와서가 처음이었어요.
항상 형제들 몸에 켜켜이 쌓여 발디딜 틈도 없는 곳에서 잠을 잤으니 항상 제대로 자지 못해서 한낮에도 꾸벅꾸벅 졸기 일쑤였죠. 그럴 때마다 밤에 안 자고 뭐 했냐고 구박받기가 일쑤였고요. 비록 초라한 공간이었지만 어린 날 꿈을 꾸기에는 충분한 공간이었어요. 남편을 처음 만난 것도 바로 그 즈음이었습니다. 남편도 본가에서 나와 인근 공장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친구통에 처음 만난 자리에서 수더분하고 꾸밈 없는 차림에도 눈빛이 맑았던 게 인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도 저처럼 형제 많은 집안에서 넷째 아들로 자라나면서 부모 관심 제대로 못 받고 가난 속에서 항상 마음이 허기져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 얘기를 들을 때마다 꼭 제 마음속을 끄집어낸 것 같아 뜨끔할 때가 많았어요. 식구는 많았지만 정작 의지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조차 저와 그대로 닮아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머지않아 그 사람과의 사이는 아주 가까워지게 되었죠. 인주 씨나 저나 하늘 아래 마음 둘 것 없는 사람들끼리 지금이라도 서로 의지해서 살다 보면 그래도 잘하면서 부족했던 것들 조금씩은 채워줄 수 있지 않겠어요? 다른 건 몰라도 절대 혼자 남겨졌다는 생각 들지 않도록 노력할 테니까 인주 씨도 제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박한 청혼이었지만 그보다 더 진실한 말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이미 제 뱃속에 저희의 아들인 정우가 들어있었습니다. 없는 형편에 다른 사람 하듯이 결혼식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했고 그나마 가진 옷 중 가장 깔끔한 옷을 입고 사진관에 가서 기념사진 한 장 박는 것으로 결혼식을 대신했습니다. 집 나온 이후 거의 을절하다시피 한 각자의 본가에는 구두로 결혼 소식만을 전했습니다. 다른 자식들 건사하느라 여전히 삶이 팍팍한 양가 부모님들이 저희를 따로 찾을 일은 그 후에도 없었습니다. 비록 반지하 단칸방에서 꾸린 신혼집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신혼살림이었습니다만 그럼에도 행복했습니다. 가진 것은 없어도 서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서로에게 아끼지 않는 저희였어요. 마음이 오가는 것이 일이 따뜻한 일이라는 것도 남편 덕에 알게 되었어요. 나날이 부풀어 오르는 제 배 때문에 더는 공장 일을 나갈 수 없어 없는 살림이 더욱 빠듯해졌지만 부족하면 아끼고 모자라면 욕심 줄여가며 소박하게 지냈습니다.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이 서로 의지하며 신혼을 보내던 중 기다리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바르게 커달라는 부모의 바람을 담아 정우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도 그랬지만 아이가 태어나고 나니 느껴지는 책임감의 무게가 남달랐습니다. 저희 부부 모두 많은 형제들 사이에서 무관심 속에 방치되는 상처를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식을 많이 낳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저희 능력에서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낳아서 줄 수 있는 사랑을 다 쏟고 싶었어요. 아직 가난하기 이를 데 없는 저희였기에 형편이 덮이지 않는 이상 정우는 저희의 유일한 자식이 될 터였습니다. 그만큼 더욱 소중한 아이였어요. 아직 저는 몸푼 지 얼마 되지 않아 일을 나가기는 무리였으니 남편이 제 몫만큼 더 힘을 낼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정우 낳고 느꼈던 책임감의 무게 이상으로 막중한 임무를 짊어진 남편이었습니다. 나는 절대로 우리 정우한테 내가 느꼈던 비참한 감정 느끼면서 자라게 만들지 않을 거야. 내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낳아놨으니 할 일 다 했다는 듯이 자식 내팽개치지 않고 내 자식 늘 좋은 것 해주지는 못하더라도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데 망설이지 않도록 노력할 거야. 그걸 위해서라면 내 한 몸 부서지는 것도 아깝지 않아. 남편은 자신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예전보다도 일을 늘려 몸이 부서져라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원래도 타고나길 성실한 사람이었으나 아버지가 되었다는 책임감은 남편의 지친 몸을 다시금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어주었어요. 저도 아직 채 돌아오지 않은 몸 상태와 아직은 24시간 옆을 지켜야 하는 갓난쟁이 아들을 돌보는 정신없는 와중에도 아름아름 부업거리를 물어다가 푼돈이나마 가게에 보탰습니다. 비록 남편은 아이 키우느라 살림하느라 정신없이 바쁜 와중 부업까지 하는 제 아내를 늘 안타까이 여겼지만 말이에요. 내가 부족해서 아직 몸조리도 제대로 못한 당신 이런 일까지 하게 만드네. 앞으로 고생 안 하게 해주겠다고 해놓고 도리어 더 고생시키는 것만 같아 미안해. 무슨 그런 말을 해요. 나도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밖에서 하루 종일 제대로 앉을 틈도 없이 일하는 당신에 비하면 집에서 편하게 소일거리나 하는 내가 고생은 무슨 고생이야. 나 하나도 고생스러운 거 없으니까 미안하단 소리 하지 말아요. 남편은 안쓰럽게 바라보긴 했지만 그건 꼭 남편 미안해하지 말라고 한 소리만은 아니었어요.
어차피 친정에서 자랄 때도 어느 정도 제 몸 가눌 수 있게 자란 이후부터는 항상 할 일이 끊이질 않았고, 그런 집에서 도망치듯 나와 공장 일을 할 때도 환경은 여전히 열악하기 짝이 없었으니까요. 부끄러운 마음에 제대로 표현해 본 적은 없지만 결혼해 남편과 아이와 함께 살고 있는 그 단칸방 신혼집이 제 생애 가장 안락한 공간이었습니다. 물론 아이 자라고 나서까지 지낼 수 있는 곳은 아니라고 생각하긴 했습니다만 제 주제에는 충분히 차고 넘치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이 태어나고 남편이 밤낮 없이 추가 근무와 주말 근무를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일한 덕분에 아이가 걸음마를 시작할 무렵에는 저희 부부도 드디어 반지하 생활을 벗어나 지상급으로 보금자리를 옮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좁고 허름한 공간이긴 했지만 볕 들어오는 곳에 기대어 꾸벅꾸벅 조는 아이를 바라보는 마음은 행복한 감정으로 충만했습니다. 노력한 대로 결과가 돌아오는 보상받는 느낌이라는 게 얼마나 큰 성취감을 가져다 주는지도 새로이 배우게 되었죠. 저희 부부 둘이 열심히 노력하면 이렇게 조금이나마 살림도 나아지고 우리 부부 잘할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우에게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힘이 들어도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집안에 하나둘씩 제대로 된 살림살이가 늘어가고 저렴한 것이긴 하지만 아이 물건도 점점 늘어나는 것이 기쁨이 되어주었죠. 아직 어려서 글자도 모르는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은 다름 아닌 그림책이었습니다. 말이 트이기 시작해서 뜻모를 말을 쫑알쫑알 끊임없이 떠들어대며 그림책을 열심히 감상하는 아이를 보는 저희 부부 눈이 즐거움으로 가득했어요. 엄마 아빠를 붙들고 고사리 같은 손가락으로 그림을 짚어가며 제 나름대로 침을 튀기며 열심히 설명하는 게 어찌나 우습고 귀여운지 살면서 지고왔던 온갖 시름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공장 직원들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며 곤란한 일도 마다하지 않던 남편의 노고를 인정받아서였는지 남편은 승진도 하게 되었습니다. 공장 생산직으로서는 이 젊은 나이에 승진이라니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간의 남편의 노력이 빛을 발한다는 생각이 들자 기쁨에 눈물이 났어요. 여보, 당신 정말 고생 많았어요. 우리 정우 낳고 얼마나 당신이 고생했는지 알아. 당신 같은 아빠가 또 어디 있겠어. 가끔은 내 자식인데도 당신 같은 아버지의 자식이라는 생각에 정우가 부러울 때가 있어. 당신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 이제 마음의 짐 좀 내려놓고 우리 조금 편하게 지내요. 고생은 당신이 다 했지. 당신 같은 좋은 엄마한테 이런 칭찬도 다 듣고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헛산 건 아닌가 보다. 승진하고 조금이나마 월급도 올랐고 당신 말대로 이제는 숨통도 좀 튀어가면서 우리 정우 크는 것도 보고 주말에는 정우 데리고 나들이도 나가면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 사는 것처럼 한번 살아보자. 고생 많았어요, 여보. 제 생에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 이후로 제 인생에 여러 번 기쁜 순간들이 찾아오기는 했지만 그 조금은 부족했던 시절만큼 제 마음이 충만했던 시절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인생의 전성기를 꼽자면 남편과 함께했던 그 젊은 날을 주저없이 꼽을 수 있어요. 이대로만 계속 이어진다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았습니다. 비록 부모로서의 욕심에 우리 아들 튼튼하게 이왕이면 똑똑하게 자라줬으면 하는 바람은 있었으나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남편도 승진 이후로는 무리하게 특근이나 추가 근무까지 하지 않고 지냈기에 몸 상태도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정말이지 신신당부를 했거든요. 이제 당신 승진도 했고 예전만큼 애쓰지 않아도 되잖아요. 당신 아직 젊다고 그 핑계로 몸 안 아끼면서 일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요? 건강 잃으면 다 잃는 거야. 아직 우리 정우 이렇게 어린데 앞으로 애 크는 거, 대학 가는 거, 장가 가는 것까지 다 보려면 당신도 이제 관리해야 돼. 그 좋은 시절 다 놓치고 싶은 거 아니면 내 말 들어요. 아, 알았어. 알았대도. 제 성화의 남편도 이제 슬슬 몸을 사리기 시작한 참이었습니다. 젊을 때야 젊은 패기로 어떻게 지나간다고 해도 그게 결국에는 몸에 다 남을 터였어요. 나이 들어 골골대는 것만큼 자식한테 패 끼치는 것도 없다는데 저희 부부 생각이 일치했기에 남편도 가장으로서 당신 몸이 당신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스스로를 아낄 줄 모르는 사람이기에 이렇게나마 자신의 몸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 뿌듯했습니다. 그날은 남편 공장에 급작스럽게 추가 주문이 들어와 물량을 맞추느라 전 직원이 야근을 하게 된 날이었습니다. 전화로 야근 소식을 알리는 남편에게 또 당부를 했죠. 당신 내 말 잊지 않았죠? 위험한 쪽으로는 얼씬도 하지 말고 저녁도 거르지 말고
몸이 재산이라는 거 꼭 기억하고. 아이고, 알았습니다. 누구 말씀이라고 감히 거역하겠습니까? 만원님 말씀 잘 들어야지. 싱글거리며 웃으며 대꾸하는 남편 목소리가 듣기 좋았어요. 남편이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대충 저녁 끼니를 해결하고는 곤히 잠든 아이 머리를 살살 쓰다듬으며 남편이 귀가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늦어도 자정쯤이면 돌아온다는 말에 잠들지 말고 기다리자 했는데 저도 하루 종일 살림에 육아에 또 남편 몰래 슬그머니 시작한 부업 마감 지킨다고 그날 제법 무리를 했던지라 저도 모르게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정적을 가르는 전화벨 소리에 화들짝 놀라 반사적으로 수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저도 저지만 아이가 깰까봐 한 행동이었어요. 이렇게 예상보다 잔업이 길어지면 저 먼저 자라고 남편이 꼭 전화를 해줬거든요. 당연히 남편 목소리가 들려올 줄 알았는데 전화를 건 사람은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재수씨, 지금 빨리 병원으로 오세요. 김주임 지금 병원에 실려가고 있어. 전화를 건 사람은 남편의 상사였습니다. 앞뒤 포차 다 떼고 다짜고짜 남편이 병원으로 실려가고 있다는 말에 이미 잠은 싹 달아난 뒤였습니다. 그게 대체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왜요? 어디를 얼마나 다쳤길래? 그게 공장에 사고가 나는 바람에 지금 이럴 시간 없어요. 일단 빨리 와요. 와서 설명할게. 영문도 모르고 남편이 다쳤다는 말에 저도 모르게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그 와중에도 어린아이 혼자 두고 갈 수 없어 아이를 들쳐매고 뛰어나왔어요. 단잠을 자다가 갑자기 방해를 당한 정우가 찡얼거리며 투정을 했지만 아예 달랠 정신도 없었습니다.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늦은 시간에 잘 잡히지도 않는 택시를 겨우 잡아타고 인근 대학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너무 긴장해서 손끝이 핏기가 싹 가셔 하얗게 얼어붙는 듯 했어요. 그렇게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초조한 시간이 지나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들어가니 안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다친 게 남편 한 사람이 아닌 모양이었어요. 남편과 똑같은 공장 유니폼을 입고 피칠갑을 해서 고통에 몸부리치는 장정들의 비명소리가 마치 제 사지를 찢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응급실 어디에선가 내 남편도 저런 꼴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온몸에 경련이 이는 기분이었습니다. 뭘 알아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수라장 같은 응급실 상황에 아이도 적잖게 놀란 모양인지 빽빽 울어대기 시작했어요. 이윽고 제 남편을 발견한 순간 저는 그만 그 자리에서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재수씨,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얼른 수술동에서 써야 한대. 당장 수술 안 들어가면 위험하다고. 내 남편이 왜 저래요? 왜 저렇게 됐어요? 온몸에 피칠갑이 된 남편은 이미 오른손 한쪽이 없었습니다. 공장 기계 오류로 직원 몸이 끼이는 걸 보고 놀라 달려간 남편이 급히 직원 몸을 빼내어 겨우 목숨은 건졌으나 그러면서 그대로 오른손이 기계에 끼어버렸다는 남편 상사의 설명을 듣는 내내 정신이 나갈 것처럼 뒤통수가 극도의 스트레스로 뜨거워졌습니다. 이미 흘린 피의 양이 상당했어요. 벌벌 떨리는 손으로 수술 동의서를 쓰는 와중에 출혈이 너무 많아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의료진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제발 살려주세요. 우리 남편 좀 제발 살려주세요. 급히 수술실로 향하는 남편의 남은 왼손을 벌벌 떨며 간신히 부여잡았습니다. 이미 모든 생명의 신호가 빠져나간 듯 얼음장이 된 손에 소스라치게 놀라면서도 단 1초라도 그 손을 더 잡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 손을 놓치면 당장이라도 남편이 제가 따라갈 수 없는 먼 곳으로 저랑 정우만 두고 떠나버릴 것 같았어요. 그러는 와중에도 의식이 완전히 나가진 않았는지 제대로 된 말 한마디 못하면서도 고통에 신음을 흘리는 남편을 보는 제 가슴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위태로운 와중에도 남편의 눈동자가 저를 찾는 것 같았어요. 여보, 걱정하지 마. 수술하면 괜찮아질 거야. 다 괜찮아질 거야.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는 약속을 남발하면서 그렇게 남편을 수술실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지난한 기다림이 시작되었어요. 남편이 나오길 기다리는 와중에도 사건 경위니 뭐니 하면서 공장 직원들과 경찰로 보이는 남자들이 끊임없이 드나들었으나 사실 뭐라고 말했는지도 제대로 못 알아들었어요. 제 정신은 온통 수술방 너머 남편에게만 쏠려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정우가 자지러지도록 우는 것조차 알아채지 못해 결국 공장 직원 하나가 포대기에서 아이를 빼내 달래고 있었어요. 그 끔찍한 밤을 그대로 꼴딱 세우고 동이 틀 무렵에야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훈 씨 수술 중 과다출혈로 사망하셨습니다. 안 돼.
안 돼! 제 입에서 나온다고는 스스로도 믿을 수 없는 짐승 같은 울부짖음이 튀어나왔어요. 이 현실이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어요. 남편 출근길을 배웅하던 게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산 사람이 아니라뇨.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믿든 믿지 않든 잔인한 시간은 여전히 공평하게 흘러 여러 일들이 순식간에 휘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사고의 책임이 사측에 있었기에 제가 정신을 놓고 있는 와중에도 남편의 빈소가 차려지고 사고 보상을 비롯한 복잡한 말들이 끊임없이 오갔습니다. 재수씨, 힘드시겠지만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정우 봐서라도 정신 놓으시면 안 돼요. 남편 잃고 어린 것과 남겨진 저를 안타까이 여겨 애타게 말하는 충고조차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그러는 내내 정우는 남편 동료 아내 품에 안겨 있었어요. 제가 미친 듯 울부짖다 까무러치기를 여러 번 반복하는 동안 그런 엄마를 보고 공포에 질린 아이가 더는 제 곁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와중에 남편의 장례가 끝났습니다. 차가운 땅 속에 남편을 묻고 이윽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집을 비우지도 않았는데 방바닥이 싸늘하게 식은 것처럼 꼭 무덤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전만 하더라도 더없이 따뜻했던 우리의 공간이 낯설게 느껴지자 비로소 홀로 남은 것이 실감이 났습니다. 그렇게 비통함 속에서 남편을 떠나보내야만 했어요. 정신을 놓고 울다가 그런 와중에도 아이 밥은 먹여야 해 억지로 몸을 일으켜 아이 밥만 주고 저는 식음을 전폐하기를 며칠이 지나고 나니 더는 제 몸도 견뎌내지를 못하더라고요. 결국 정신을 놓은 제 발치에서 아이가 세상이 떠나가라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간신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이 아빠 잃은 지 얼마나 지났다고 저까지 잃게 만들 수는 없었어요. 정우야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잘못했어 정우야. 그렇게 아이를 끌어안고 애가 끊어질 듯 펑펑 울면서 우리 정우 보란듯이 번듯하게 키워 장성하기 전까지 다시는 아이 앞에서 울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양가 인연 끊긴 지 오래인 마당에 아이가 의지할 곳이라고는 이제 오로지 저 하나뿐이었어요. 무슨 짓이든 해서 이 아이 제대로 키워내는 것만이 제 삶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사고로 간 남편 앞으로 남겨진 약간의 보상금 외에 제게 남은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자가가 아니었고 알뜰하게 모은 남편 월급이 떨어지면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할 판이었어요. 그렇다고 저 어린 거 집에 놓고 마냥 일자로 구하러 다닐 수도 없었습니다. 아이 낳으면서 공장도 그만둔 지 오래니 다시 돌아갈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날부터 주먹밥을 빚어다 아이를 들쳐업고는 새벽에 무작정 인근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허가받고 장사하는 것도 아니니 터미널 관계자한테 쫓겨나기도 부지기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 벌지 않으면 앞으로의 생활을 장담할 수 없었어요. 쫓겨나도 다시 몰래 들어가고 또 다시 몰래 들어가고 악착같이 주먹밥을 다 팔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얼마간 주먹밥 장사를 하다 보니 버스 기사분들 중에서도 슬슬 단골 손님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세대의 손맛이 참 야무지네. 여기 이렇게 아름아름 장사하는 분들 여러 계신데 세댁 주먹밥이 제일 맛있어. 제 딱한 사정을 알고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언 손이나마 녹이라고 따뜻한 음료를 건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른 시간에 아이까지 들쳤고 고생스러워서 어째요. 이거라도 좀 마셔요, 애기 엄마. 여느 때처럼 정우를 얻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제 곁으로 오셔서는 말을 거셨어요. 젊은 아기 엄마가 솜씨가 제법이네. 내가 이 인근에서 김밥집을 하는데 사람이 말도 없이 갑자기 출근을 안 해서 요새 여간 고역이 아니야. 그래도 여기서 장사하는 것보다야 수입이야 환경이나 훨씬 나을 텐데 어때? 나 따라가 볼래요?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곧장 아주머니를 따라갔더니 터미널 근처에 김밥집이었어요. 말이 김밥집이지 식사하시고 가시는 손님도 제법 있어 안쪽에는 식사 준비하시는 이모님들도 계셨어요. 저를 즉석에서 데려가신 아주머니는 그 김밥집 사장님이셨어요. 주방 아주머니들은 다 찾고 애기 엄마는 여기서 계속 김밥만 말아주면 돼요. 할 수 있죠? 그럼요, 잘할 수 있어요. 그렇게 아이 들쳐업고 정신없이 김밥을 싸기 시작했어요. 터미널 근처라 그런지 이른 시간부터 손님이 끊임없이 들이닥쳤습니다. 홀에서 식사하시는 분들도 간간히 계셨으나 다들 바쁜 시간에 차 안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분들이 많아 김밥이 정말 많이 나갔습니다.
신들린 듯이 김밥을 싸다 사장님 부르시는 소리에 겨우 눈만 들어 사장님을 쳐다보았어요. 어머, 내 정신 좀 봐. 아직도 애기를 들쳐업고 있어. 아니, 이러다 몸살 나, 애기 엄마. 괜찮아요. 저 계속 일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라 저쪽에 애들끼리 놀고 있으니까 좀 맡겨두라고, 응? 혹시나 아이 딸렸다고 겨우 얻은 일감 뺏길까봐 방어적으로 구는 제가 안쓰러우셨는지 안쪽 구석방으로 아이를 데려가시는 사장님이셨어요. 이 시간에 일어나 나오는 여자들 사정이 다 거기서 거기였는지 방 안에는 저희 정우보다는 조금 자란 아이들 여럿이 이미 모여 저들끼리 놀고 있었습니다. 이 일자리 꼭 얻어내야 한다는 생각에 힘든 줄도 몰랐던 몸에 그제야 긴장이 풀렸는지 피로가 확 몰려왔습니다. 그렇게 그날 하루에만 김밥을 300줄은 좋게 싼 것 같아요. 보다시피 우리 집은 김밥 손님이 대부분이야. 그래서 애기 엄마처럼 손 빠르고 야무진 사람이 제일 필요해. 오늘 일하는 거 보니까 걱정할 필요 없겠네. 내일부터 여기로 출근해요. 아이 맡길 곳 없으면 마땅한 곳 찾을 때까지 당분간 아이 데리고 와도 괜찮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렇게 생각지도 못했던 김밥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제가 그래도 요리는 좀 하는 편이거든요. 김밥이나 주먹밥 정도는 별로 어려울 것도 없었습니다. 쉬는 날에 근처 유치원에 거의 사정사정해서 아이 맡길 곳도 간신히 찾았습니다. 지금이랑은 다르게 결혼하고 일하는 여자들이 드무니 어린이집 같은 건 있지도 않을 때였어요. 우리 정우는 유치원에 들어가기 아직 1살 어린 날이었으나 제 사정이 워낙 딱하니 그냥 지나치기가 힘드셨던 모양이에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렇게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그 힘든 시절을 지나올 수 있었어요. 모두 참으로 감사한 인연들입니다. 그렇게 스쳐 지나가는 인연일 줄 알았던 김밥집 사장님과는 평생의 인연으로 이어졌습니다. 사장님도 일찍 남편분과 사별하시고 막막하던 차에 김밥 장사로 집안을 일으키셨거든요. 저 또한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김밥으로 먹고 살고 있으니 질긴 인연의 시작인 셈이었죠. 제가 많은 김밥은 우리 정우의 급식비가 되고 학원비가 되고 대학 등록금이 되어 아들이 자립하는 밑거름이 되어 주었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변변치 않은 일일지 모르겠으나 제게는 하나뿐인 아들 녀석 키워준 거나 다름없는 게 바로 김밥이에요. 비록 아이는 자라면서 김밥이라면 아주 지긋지긋하다는 눈을 하고는 했지만 어쩌겠습니까? 아무리 싫어도 제 자식으로 사는 이상 김밥 팔면 번 돈으로 큰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요. 아이는 공부를 아주 잘했어요. 저처럼 남편 역시 집안 지원이라고는 일체 받을 수 없어 공부를 오래 하진 못했으나 그 사람이 머리는 좋은 편이었거든요. 다행히 내가 아니라 아빠 머리를 물려받은 모양인지 싶어 안도감과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졌습니다. 아이에게서 남편의 흔적을 발견할 때마다 그랬어요. 다른 점이 있다면 아무리 몸이 힘들어도 제 앞에서 험한 말 한 번 한 적 없이 늘 다정한 말을 전했던 것과는 달리 아들 녀석은 성격이 제법 날카로운 편이었습니다. 특히나 자존심이 아주 세서 또래 친구들 보기에 창피할 만한 일에는 아주 질색을 했습니다. 김밥 하는 엄마의 존재야말로 그 녀석 기준으로는 절대 친구들에게 보이기 싫은 창피한 것이었던 모양이에요. 쉬는 날 친구들 한번 데려오라는 말에도 절대 응한 적이 없는 아들이었으니까요. 아, 왜 자꾸 친구들 데려오라 그래? 밖에서 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네 친구들 제대로 본 적이 없으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해주고 싶어서 그러지. 맨날 김밥집에서 그러고 있으니까 내가 누구랑 어울리는 줄도 모르지? 너무 그러지 마, 아들. 그래도 엄마가 김밥만은 제주나마 있어서 우리 아들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시켜줄 수 있는 거야. 아, 됐어. 사춘기가 심해질수록 김밥이라면 치를 떠는 아들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그래도 엄마가 싼 김밥 입에 넣어주면 곧잘 받아먹던 녀석이 언제부턴가는 김밥에는 입도 대질 않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김밥집에서 일하는 저를 무시하는 데에는 조금의 부끄러움도 없이 당당하던 제가 아들 녀석 태도에만큼은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가장 소중한 이가 저를 부끄럽게 여긴다는 게 저로서도 너무 창피한 일이었으니까요. 상처받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일 겁니다. 김밥 싸는 게 뭐가 부끄러운 일이라고 저렇게까지 기겁을 하나 싶으면서도 남편 없이 아들을 키우는 홀어머니로서의 자격지심인 건지 해준 것보다 못 해준 것들이 더 가슴에 남아 아들에게 쓴소리 한번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때 마음을 굳게 먹고 아들놈 버릇을 잡았더라면 결과가 좀 달라졌을까요?
비록 내 새끼는 어미 하는 일을 부끄럽게 여기지만 정작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제법 인정을 받았습니다. 내가 살면서 먹은 김밥 연결하면 한반도 한 바퀴는 우습게 둘러쌀 텐데 그런데도 자기보다 김밥 맛있게 싸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 사장님도 참 사람 민망하게 또 그러신다. 어머, 얘는 내가 없는 소리 하는 줄 아나 봐. 진짜라니까? 제 가게 독립을 도와주신 것 역시 사장님이셨어요. 저야 뭐 김밥이나 말 줄 알았지 상권이니 가게 등록이니 하는 건 문외한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사장님 안 계셨으면 내 가게 장만은 언감생심 꿈도 못 꿀 일이었어요. 첫 만남부터 지금까지 그분께는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할 따름입니다. 가게 규모는 작았으나 사장님이 특별히 찍어주신 목 좋은 곳에 자리를 잡아 그런지 제 김밥집은 금세 손님들 입소문에 탔습니다. 독립하면서 그동안 구상했던 새로운 김밥 메뉴들도 함께 팔기 시작했거든요. 지금이야 이것저것 재료가 풍부하게 들어간 프리미엄 김밥들이 일반화되었지만 저 가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김밥은 흔히들 생각하는 기본 김밥이 전부였어요. 거기에 묵은지를 넣은 김밥이나 쌈밥 비슷한 김밥 메뉴를 내서 팔기 시작하니까 인근 여학교 학생들 반응이 아주 좋더라고요. 태어나서 먹어본 김밥 중에 이모김밥이 제일 맛있어요. 어떻게 이런 김밥을 싸실 생각을 다 하셨어요? 신기해요, 진짜. 그래? 맛있어? 우리 딸내미들 많이 먹어. 정작 제 아들한테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제 김밥을 추켜 세워주는 학생들 덕에 힘이 나서 더 신나게 장사를 할 수 있었답니다. 그 친구들이야말로 제 김밥집 2호점, 3호점을 탄생시킨 1등 공신들이에요. 지금도 그 시절을 떠올리면 신명나게 김밥을 말던 제가 떠올라 웃음이 나오곤 해요. 김밥 싫어하는 것과는 별개로 공부 욕심도 많고 그만큼 공부를 잘하기도 했던 아들은 제 할 일은 알아서 잘 찾아서 했어요. 일찍부터 법조인으로서의 꿈을 키우던 아들은 재수 끝에 인근 국립대 법대에 합격했고 곧장 변호사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아들, 판사나 검사는 생각 없고 변호사만 하고 싶어? 변호사 돼야 돈을 잘 벌지. 제가 보기에도 아들은 법조인으로서의 사명감보다는 돈 많이 버는 직업 중 가장 번듯해 보이는 직업을 택한 것 같았어요. 그렇다고 의사가 되기에는 심약한 구석이 있는 아이였어요. 징그럽다고 내장 음식도 안 먹는 녀석이었습니다. 엄마 고생하는 것에 비해서는 제법 곱게 자란 편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녀석이 그리 곱게 자랄 수 있었던 것도 다 내 덕인데 항상 아들 앞에서는 왜 그렇게까지 주눅이 들어 살았나 몰라요. 제 아버지 그리 일찍 보낸 게 제 잘못도 아닌데 말입니다. 사법고시 준비하면서 안 그래도 예민했던 아들 녀석 신경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벌써 동기 중에 합격자가 나왔다는 소리를 들으니 어지간히 애가 탔던 모양이에요. 아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아직 엄마 돈 벌고 있고 네 뒷바라지 하는데 무리 없으니까. 응? 떨어지라고 무슨 고사지네? 하루라도 빨리 아들 합격하길 바라야지. 그게 무슨 소리야. 시험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놓으라고 한 말에 발끈하는 아들한테 서운한 마음이었으나 저도 오죽하면 그럴까 싶어 서운함을 애써 꾹꾹 눌렀습니다. 그렇게 쌓인 감정이 저도 모르게 저를 좀먹는 줄도 모르고 그때는 그저 자식을 위해 인내하는 게 능사라고 여겼습니다. 자식이 엇나갈 때 바로 잡아주는 것 역시 부모의 역할이라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들이 드디어 바라고 바라던 변호사가 되었던 날은 기쁨도 기쁨이었지만 안도감을 더 크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도 숨통 좀 트였으니 녀석 눈치 볼 일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었던 것 같아요. 참 아들 눈치를 어지간히도 봤네요. 변호사가 되자마자 아들은 아주 바쁘게 지냈습니다. 어디 취직을 한 게 아니라 하도 성화를 부려서 변호사 사무실 개업을 해줘서 아직 그리 바쁠 때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주말마다 선을 보느라 바쁜 아들이었어요. 변호사 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며느리 될 아이라고 데려온 아이는 피아노과를 졸업한 유복한 집안 따님이었습니다. 사업하는 집안 외동딸이라고 하더라고요. 말이 결혼이지 아들 본인이 대릴 사이를 자처한 거나 다름없는 결혼이었어요. 평생 아들이 원하는 게 남복이 번듯해 보이는 겉모습이었으니 변호사 되자마자 자기 눈에 차는 조건 가진 이와의 결혼으로 그걸 이룬 거였죠. 저희 어머니께서는 요식업에 종사하고 계세요. 지금은 업장도 여러 개 가지고 계시고 덕분에 저도 고생 모르고 공부할 수 있었죠. 상견례라고 나가서는 사돈딸 분들께 인사한 뒤로 제대로 대화조차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자기 어미인데 아무렴 자기한테 해댈 소리를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제 입에서 혹여나 김밥 소리라도 튀어나올까 싶어 한사코 요식업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는 아들을 보니 그만 씁쓸한 기분이 들었어요. 제 어미가 그 고생을 해가며 자식 새끼 변호사까지 만들어줬더니 돌아오는 대접이 겨우 이건가 싶어 서러웠어요. 하지만 그런 마음을 드러낼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지금껏 아들에게 서운한 일들을 나열하자면 끝도 없었으나 그래도 그만큼 제대로 된 가족에 대한 결핍이 얼마나 컸으면 저 녀석이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할 줄도 모르고 저렇게 그럴싸한 겉모습에 집착하게 되었을까 싶어 애처로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제 새끼가 아닙니까? 제 새끼 허물 감싸는 걸 유일하게 남은 부모인 저 아니면 또 누가 하나 싶었어요. 그럼에도 녀석이 생각하는 제대로 된 가족에 어미인 저는 결코 들어가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여전히 서운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었지만 말입니다. 며느리 된 아이는 좋게 말하면 새침하고 제가 느낀 바로 있는 그대로 표현하자면 깍쟁이 같은 면이 있는 아이였어요. 결혼하고 시어머니인 저와는 대놓고 거리를 두려워하는 것 또한 그랬습니다. 아무려면 있는 집에서 유일한 딸 자식으로 자라면서 아쉬울 것 없이 살았을 텐데 자기 보기에 별거 아닌 사람처럼 보이는 시어머니 시집살이를 하고 싶었겠습니까? 하지만 애초에 며느리 시집살이 시킬 생각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었던 제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어미된 입장에서 자식한테 해준 것으로 생색내는 것만큼 없어 보이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그런 대접을 받기에는 제가 아들내외에게 베푼 것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사업하는 집안이라길래 그래도 있는 집에 장가가니 아들 살림이 좀 피지 않을까 기대를 한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신혼집 해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아들 말에 어이가 없었죠. 너 사무실 얻어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신혼집까지? 너 번 건 다 어쩌고. 그리고 그 댁도 자식한테 아낄 집으로 보이진 않던데. 사무실 개업한 지 얼마나 됐다고 집 얻을 돈까지 마련했겠어. 그러면 그 집에다 신혼집 해달라고 할 셈이었어? 채령이 귀한 댁에서 모셔오는 판에 어부와도 부족한데 그럼 거기다 신혼집까지 해달라고 하라고? 그게 무슨 경우야. 그러는 너는 나한테 무슨 빚을 졌다고 집 해달라는 말을 과자 사달라는 말처럼 하는 건가 잠깐 기가 찼습니다. 제 놈이 저한테 하는 말은 그럼 무슨 경우란 말입니까? 아들 결혼을 준비하면서 마음 다칠 일이 적지 않았던 터라 저도 이제 마냥 예전처럼 억누르기만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런 제 마음은 제 마음이고 그렇다고 결혼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아들 부부를 길바닥에서 자게 할 수도 없고 결국 제가 한 번 더 져주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며느리에게 감사 인사 한 번을 제대로 들은 적이 없는데 생색낼 생각은 없지만 그렇다고 대놓고 집까지 해준 시어머니 배척하는 건 너무 얌체 같잖아요. 받을 건 다 받아놓고 볼일 다 봤다고 입 싹 닦는 거 아닙니까? 며느리에 대한 인상이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며느리 행동을 용인한 게 바로 아들놈이었습니다. 남의 자식 욕할 게 하나 없었다는 뜻이죠. 그러고 보니 아들 장가를 보냈는데도 며느리를 볼 일은 소원하기만 했습니다. 저도 저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 굳이 억지로 얼굴 본 마음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서로 직접 연락할 일도 없었습니다. 뒤늦게 며느리 생일이 지난 걸 알게 된 것도 그래서였어요. 아이들 결혼시킬 때 생년월일을 받아놓긴 했는데 워낙 연락할 일이 뜸하다 보니 저도 장사하랴 바쁜 와중에 그걸 일일이 기억하지를 못한 거죠. 뒤늦게 며느리 생일이 지났다는 걸 알고 조금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래도 제가 그보다 살아도 갑절을 더 살았는데 아직 철없는 것들과 똑같이 군 거잖아요. 어른이 되어서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처음으로 아들 통하지 않고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한참 만에 전화를 받은 며느리 목소리가 떨떠름했습니다. 반가운 사람 전화가 아니니 그렇겠지만 며느리 목소리를 들으니 괜히 더 위축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애써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채령이 너 얼마 전에 생일이었더구나. 그래도 결혼하고 며느리 첫 생일인데 어른이 돼서 제대로 챙겨주지도 못하고 내가 미안하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 생일 잘 보냈어요. 그래도 내가 너 생일상 한 끼는 먹이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집으로 오라고 하면 부담스럽지? 전 그러면 언제 시간 날 때 너 편할 때 가게라도 한번 다녀와. 너 먹고 싶은 거 해줄게. 평생 한 일이라 김밥은 눈 감고도 마니까 김밥도 좀 싸가고. 우리 집 김밥 맛있어. 네, 그럴게요. 그렇게 어색하고 대면대면하게 통화를 마쳤습니다. 전화를 끊고서 저도 모르게 휴 숨을 내쉬었어요. 며느리랑 통화 한번 하는 게 이렇게 긴장되는 일인 줄 몰랐어요.
처음부터 좋은 감정으로 시작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내가 한 걸음 다가가면 그래도 불편하고 꺼려지는 사람으로 남지는 않겠지 애써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들로부터 전화가 걸려온 건 며느리와 통화한 지 채 30분도 지나지 않을 때였어요. 평소에 연락도 잘 안 하는 놈이 웬일인가 싶어 전화를 받자마자 놈이 소리부터 버럭 질렀습니다. 엄마, 채령이한테 전화했어? 사람 불편한 거 뻔히 알면서 진짜 왜 그래? 그것도 모자라서 김밥을 싸가라니 많이. 도대체 그런 소리를 왜 하는 거야? 내가 김밥 질색하는 거 뻔히 알면서. 그런 헛소리 할 거면 채령이한테 전화하지 말아요. 이놈이 정말 하다하다 어미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었습니다. 자식한테 이런 취급까지 당하고 나니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분노로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부러뜨리기라도 할 기세로 꽉 쥐고는 저도 소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이 괘씸한 놈의 새끼. 이 은혜도 모르는 금수만도 못한 놈. 네 놈이 그게 지금 어미한테 할 소리야? 내 청춘 다 빨아먹어 큰 놈이. 네 어미가 만든 김밥 아니었으면 지금쯤 어디서 어떻게 빌어먹고 살지도 모르는 놈이 감히 어미를 업신여겨? 네 어미 김밥 장사하는 게 그래도 부끄럽더냐? 그렇게 창피하고 싫으면 김밥 팔아 번 돈도 마다하지 그랬냐? 버는 족족 네 놈 돈이라도 된다는 듯 내 등에 빨대 꽂고 살아놓고선 감히 나를 무시해? 내 김밥을 무시해? 내가 만든 김밥만도 못한 놈이 감히? 오냐, 김밥 장수 어미가 그렇게 부끄러우면 김밥으로 해준 것도 도로 싹 토해내라. 나도 내 인생 싸그리 부정하고 날 때부터 귀족이라도 됐냐구는 니놈 거만한테도 더는 못 봐주겠다. 그러고는 분노에 차서 씩씩대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은혜도 모르는 아들놈에 대한 분노와 비로소 그에 대한 서러움과 울분으로 가득 차 있던 속내를 터뜨렸다는 생각에 전에 없이 흥분이 치솟았어요. 그건 분노이자 일견 후련함이기도 했어요. 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었을 놈을 뭐가 그렇게 무섭다고 할 말도 못하고 살았는지요. 그 생각이 들자 더는 놈을 참아줄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아들놈 퇴근 시간이 채 되기도 전에 아들 내외가 제 집으로 튀어왔습니다. 이 지경까지 와야 아들 내외 얼굴 한번 볼 수 있구나 생각하니 기도 안 차더군요. 엄마, 내 사무실 내놨어요?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네 사무실? 네 사무실이 어딨어? 그게 다 내 돈인데. 눈도 깜짝 않고 야멸차게 말하는 저를 보고 되려 아들 녀석이 당황했습니다. 녀석이 그렇게 당황하는 건 처음 봤어요. 저도 녀석을 어쩔 줄 모르게 만들 수 있었다니 그게 그렇게 손쉬운 방법인 줄 알았다면 진작 좀 해볼 걸 그랬어요. 아직 너희 신혼집 내놨다는 소리는 못 들은 모양이구나. 사무실 얘기만 하는 걸 보니. 내가 내 재산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너랑 상의가 왜 필요해? 너는 나한테 뭐 하나 의논하고 결정했니? 그래서 나더러 신혼집 해달라며 일방적으로 통보했어? 강도도 그렇게는 안 할 거다. 어미 무시할 거면 일관되게 무시만 하던가 지갑 취급하며 그동안 잘도 빼먹고 편하게 살았지? 김밥 말아 파는 어미 부끄러워하는 자식 새끼 나도 필요 없다. 꼴 보기 싫으니까 잔말 말고 둘 다 내 집에서 나가. 전에 없이 매몰차게 자기를 내치는 제 모습이 차마 믿기지 않았는지 벌린 입을 다물 줄 모르는 아들이었습니다. 녀석보다 조금 더 빨리 상황을 파악한 며느리가 제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제가 많이 서운하게 해드렸죠? 제가 생각이 모자라서 어머님 마음을 미처 헤아리지 못했어요. 잘못했어요. 화 푸세요. 네 탓할 생각 없다. 내 자식 눈꼴이 저 모양인데 남의 자식한테 입댈 생각 없어. 다만 내 재산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것뿐이니 나한테 이리 빌어봤자 소용없다. 제 아내까지 내치는 꼴을 보고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아들놈이 제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엄마, 제가 엄마가 부끄러워서 그런 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세상에 내 존재 가장 작게 만드는 게 바로 네 놈이야. 네 놈 제대로 키워보겠다고 시작한 일을 가장 초라한 일로 만드는 게 바로 네 놈이라고. 내가 뭐 한다고 너 같은 놈 키워낸다고 그 고생을 했는지 모르겠다. 고마워할 줄도 모르는 너 같은 놈 때문에. 엄마, 진정 좀 하시고 제발. 진정은 네가 해야지. 이제 부끄러운 어미 없이 네 놈 혼자 헤쳐나갈 세상살이가 결코 녹록지 않을 텐데 그래야 하지 않겠어? 그간 내 그늘 아래서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곱게만 자랐지. 그게 결국은 널 위한 게 아니었는데 지금이라도 잘못된 건 바로 잡는 게 맞겠다. 그래도 내 덕에 돈 걱정 없이 법 공부했으니 너도 억울해할 것도 없다. 이제 각자 인생 각자 살자꾸나. 엄마, 잘못했어요. 잘못은 무슨. 돈 아니면 네가 내 앞에서 무릎 꿇을 일이 있겠어?
속 훤히 들여다보이는지 그만하고 이만들 돌아가. 그렇게 아들 내외를 제 집에서 내쳐버렸습니다. 손이 벌벌 떨리기는 했지만 막상 해보니 못할 일도 아니다 싶더라고요. 비록 아무도 남지 않은 집에 남은 건 지난 제 세월에 대한 허무함과 서름뿐이지만 말입니다. 순간 남편이 떠올랐습니다. 저 녀석 하나 제대로 키우겠다고 그 사람과 마음속으로 약속을 했는데 제 몫을 다하지 못한 것 같아 그 사람에게 송구스러웠어요. 아들 변호사 사무실과 신혼집은 결국 빼버렸습니다. 제 나름대로 마음속 응어리를 털어냈더니 생각보다 수월하게 모든 일을 정리할 수 있었어요. 그러는 동안에도 아들 내외가 집 앞에 찾아와 울고불고 때를 쓰고 난리도 아니었으나 한 번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녀석은 그렇게라도 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저도 허탈한 마음 다잡는데 시간을 제법 쏟아야 했지만 요즘에는 은인이신 식당 사장님과 지인들과 함께 어울려 놀러도 다니면서 전에 없이 여유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들놈에게 정신 매이지 않고 살아보기도 이번이 처음이네요. 생각보다는 할만하다 싶습니다. 그래도 자식놈인데 평생 외면할 수야 없겠지만 녀석이 세상의 쓴맛을 제대로 보는 동안에는 일체의 도움을 주지 않을 생각이에요. 이제야 녀석에게 제대로 어미 노릇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늙은이의 별 볼 일 없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여러분은 이 어리석은 늙은이와 같은 과오는 저지르지 마셨으면 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곧 있으면 8순이 되는 할머니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아직 제 나이면 한창이라고 하긴 하더라만 그래도 할머니는 할머니죠. 일평생 제 이야기를 남에게 해본 적이 없었는데 오늘은 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털어놓고 나면 제 속이 좀 시원해지고 기분도 괜찮아질까 싶어서요. 저는 가난한 집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위로는 오빠가 둘 있었는데 우리 시절에 그랬듯 여자는 늘 뒷전이었어요. 기억도 안 나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를 도와 집안일을 했었어야 했고 국민학교도 겨우 졸업했습니다. 아버지가 계집애가 공부를 해서 어디다 쓰냐면서 엄청 구박을 하셨거든요. 오빠들이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가는 모습이 그렇게 부러웠어요. 그래도 막내라고 학교에서 빵 같은 걸 받아오면 저를 먼저 챙겨주곤 했습니다. 그 오빠들이 이제 다 세상을 떠나고 없네요.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기 때문에 저는 13, 일찌감치 공장에 취직을 했어요. 하루 종일 미신기 앞에 앉아서 노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버는 돈은 족족 집으로 다 가져다 줬어요. 오빠들 학비에 보태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구박을 받으면서 자라긴 했지만 어머니나 오빠들이 잘해줬기 때문에 위로가 되었습니다. 오빠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야간 학교라도 다니라고 돈도 쥐어줬었으니까요. 제 덕에 학교 졸업했다고 말이죠. 그렇게 여공으로 몇 년의 세월을 보내며 야간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작은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건설회사에서 잡부나 심부름하는 일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공장을 벗어난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그때 만난 사람이에요. 제 나이 22살, 남편은 26이었어요. 양쪽 부모님은 궁합도 안 보는 나이 차이라며 호들갑을 떨어대셨어요. 남편 집에서는 당시에는 어린 나이가 아니었던 남편을 빨리 보내고 싶어하는 마음이었고 저희 집은 딸아이 빨리 치워버리자는 마음이었겠죠. 특히 아버지 말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결혼했어요. 그 당시에는 흔치 않은 연애 결혼이었습니다. 저도 저에 대해 적극적으로 애정 표현을 해오는 남편이 싫지는 않았거든요.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에게 시집가야 한다는 어머니의 말씀을 정말 귀에 인이 박히도록 들어왔던지라 더 남편과 결혼해야겠다는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순조로웠던 결혼까지의 과정과는 달리 결혼하고 나서는 고달픈 일들이 많았어요. 일단 시집살이가 엄청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보통 유별난 분이 아니셨거든요. 특히 아들에 엄청 집착하셨는데 제가 결혼하고 1년 넘게 임신이 되지 않자 정말 유난을 부리셨어요. 지금 같으면 뭐 1년 가지고 23 어린 여자에게 뭔 문제가 있어서 좀 기다려보자 하겠지만 그때는 또 시대가 시대였지 않습니까? 밤낮으로 어머님을 따라 전국에 아들 낳는다는 명소라는 명소는 다 가서 기도를 드리고 옆집에 아들만 셋 낳았다는 여자의 속옷을 비싼 값에 사와서 입고 다니기도 하고 좋다는 약이란 약은 다 먹었어요. 하지만 아이가 쉽사리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그 덕에 구박이란 구박은 다 받았어요. 년년 소리를 들으며 온갖 집안일을 다 해야 했고 어디 가서 사람 취급 못 받는 건 예사였습니다. 지금이야 임신이 안 되면 남자 쪽에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 같이 검사를 하자고 하지만 그때는 뭐 그런 게 있을 때인가요? 그냥 며느리가 죽을 죄를 지은 죄인인 거죠.
그래서 정말 매일 밤을 울었어요. 내가 정말 어디 문제가 있나, 나는 애도 못 낳는 여자인가 하면서 말입니다. 남편은 아버지와 달리 다정한 사람이긴 했지만 그만큼 효자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매일 밤 저를 달래주면서도 자신의 어머니의 말이라면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님이 더 저를 대놓고 미워라 하셨겠죠. 그 부분은 아직도 생각하며 가끔 미워요. 그때 내 편을 제대로 좀 들어주지 하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하지만 다 너무 옛날 이야기네요. 결혼하고 5년 만에 첫째 아이가 들어섰습니다. 제 나이 27이었어요. 온 집안이 그야말로 경사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어머님은 절에 들어가셨어요. 제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들이어야만 했거든요. 5년 만에 된 임신인데 그 이후에는 또 언제 될지도 알 수 없거니와 그땐 27이면 노산 소리를 들을 때라 다음은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정말 간절하셨습니다. 저는 답답하리만큼 누워서 꼼짝조차 못했어요. 혹시나 애 떨어지면 안 된다고 물을 마시러 가는 것조차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꼭 아들이어야만 한다. 딸이면 너는 쫓겨나. 그런 말씀을 서슴없이 하셨어요. 하지만 모두의 바람과는 달리 제 뱃속의 아이는 딸이었습니다. 아이가 나오자마자 모두가 실망 어린 탄식을 하던 장면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누구 하나 고생했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는 방금 해산한 며느리의 면전에 대고 2년 전연하며 쌍욕을 하셨으니까 뭐 말 다 했죠. 씨바시를 드려야 돼. 어머니, 아직 이 사람 젊고 저도 젊어요. 그런 말씀은 마세요. 씨바시를 드려야 한다는 말에 남편은 처음으로 자기 어머니의 뜻에 반기를 들었어요. 절대 그러지 않는 사람이 그러니 시어머니도 고집을 부리시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둘째를 가지기 전까지는 내내 그랬으면 하는 마음을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실제로 알아보러 다니신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이런 박복한 년이 굴러들어와서. 내가 그때 그냥 좋다고 며느리를 들인 게 실수지, 실수야. 어디 가서 물어보면 너 보고 다 아들 복은 뒤지게 없다고들 한다. 어? 아이고 내 팔자야. 우리 집안의 대가 여기서 끊어지겠어. 전년 하나 때문에. 매일매일 그런 소리를 듣고 살았어요. 정말 매일매일이요. 나중에는 욕을 안 듣는 날이 이상한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임신이네요. 축하드려요. 몸이 이상해서 가본 병원에서 둘째를 가졌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러고 얼굴이 퉁퉁 부은 채로 집에 들어갔더니 시어머니가 무슨 큰 병에 걸렸냐며 대낮부터 여자가 불성사납게 길거리에서 울고 다닌다며 또 욕이란 욕은 다 하시더군요. 어머니, 저 임신이래요. 뭐요? 진짜요? 네. 아이고 부처님 천지시면이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날부터 다시 어머님의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그전과 다른 게 있었다면 가시던 그 절에 저도 함께 들어가 있었어야 했다는 거예요. 산달이 될 때까지는 이 안에서 꼼짝도 말거라. 부정 탄다고 절대 그러면 안 된다 했다. 몰래 나갔다가 나한테 들키면 너 죽고 나 죽는 거니까 그런 줄 알아라. 저는 정말 산 아래로 한 발짝도 내려오지 못한 채 8개월을 가까이를 산속 그 절에서 생활했어요. 불편한 것도 많고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이겨냈습니다. 남편도 멀쩡한 부인과 반년이 넘는 시간 동안 생리배를 해야 했고요. 내가 당신한테는 정말 많이 미안해. 그래도 남편은 참 다정한 사람이라 참고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말입니다. 그렇게 저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던 날 온 집안에 어머니의 비명 같은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처음으로 들었어요. 수고했다. 수고했다는 말입니다. 그 말 한마디 듣자고 7년이 넘는 세월을 그렇게 마음고생 몸고생한 거 생각하니 허무하더라고요. 대체 아들이 뭐라고 말이죠.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는 옛날 사람인지라 딸아이보다는 아들내미가 이쁘긴 하더군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말입니다. 엄마는 왜 정수만 이뻐해? 엄마가 언제 정수만 이뻐했어. 정이도 예뻐해. 거짓말. 엄마가 맨날 간식도 정수 하나 더 주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어린 시절 딸아이가 했던 말이 다 늙은 지금도 가슴에 콱 박혀 있어요. 저도 좋은 엄마는 아니었나 봅니다. 그렇게 저는 제 할 몫은 다 했어요. 그렇게 원하고 바라시던 아들도 낳아드렸고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고 살았으니 말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처럼 그러시더군요. 너같이 착하고 잘하는 며느리는 또 없더라. 미안했다.
물론 그 한마디로 모든 것들이 씻기듯 없어진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지난날 제 세월이 아주 헛된 건 아니구나 싶어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사람들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참 많이 좋아했나 보다 했지만 제 눈물은 사실 그 안에 대한 눈물이었어요. 당신 정말 고생 많았어. 일평생 효자였던 남편만이 그래도 제 마음을 어느 정도는 알아주더군요. 그거마저 없었으면 진작 짐을 몇 번이고 쌌겠죠. 아들 내미는 정이 많은 타입은 아니긴 했어요. 하나 있는 아들 잘 키워야 한다며 어머니가 싸고 돌면서 하고 싶다는 거 다 시켜주고 다 사주고 그렇게 키우는 바람에 버릇이 좀 없기도 했고 말이죠. 그래도 공부는 곧잘 해서 학교도 좋은 학교를 갔어요. 그게 또 어머님의 엄청난 자랑거리셨죠. 만나는 사람마다 손자 학교 자랑을 하셨으니까 말입니다. 딸아이도 공부를 곧잘 했어요. 그래도 딸이 무슨 대학이냐며 절대 안 된다 하셨지만 못 배웠던 게 어린 시절에 한으로 남아있던 제가 정말 빡빡 우겨서 딸아이도 대학을 보냈습니다. 한 푼도 보태줄 수 없다는 어머님 말에 남편이 뒤에서 조금 그리고 제가 모아둔 비상금 조금 그렇게 학비를 쥐어줬던 기억이 나네요. 시간이 좀 지나서 딸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나한테 다 잘해준 건 아니고 나도 서럽고 섭섭한 기억 너무 많았지만 그때 나 대학 그렇게 보내준 걸로 엄마는 엄마 몫을 다 한 거야. 그리고 나한테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그런 말을 듣자고 대학을 보낸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마음에 늘 얹혀있던 것 하나가 덜어지는 기분이 들기는 하더군요. 딸아이는 아직도 종종 그때 엄마가 빡빡 우겨서 비상금까지 털어서 자기 학비에 보태준 걸 고맙다고 말합니다. 그게 벌써 몇십 년 전 이야기인데 말이죠. 아들과 딸내미 둘 다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싸고 돌던 아들내미보다 딸내미가 더 잘 됐지만 말입니다. 집안에서 기집애가 제일 잘나면 머스마가 기가 죽어서 안 되는디. 끝까지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말이에요. 아들은 대기업에 입사해서 선을 받습니다. 그것도 사실 어머님이 다 주선하신 거였어요. 참하다는 손주 며느리감을 속에 소개를 받아 이루어낸 혼사였죠. 저도 딱히 불만은 없어요. 사람 좋아 보이던데요?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에 아들이 그렇게 말하더군요. 그래서 그냥 그러라 했습니다. 손주를 그렇게 결혼시켜놓고 정작 어머님은 그렇게 보고 죽고 싶어 하시던 중손주는 못 보고 돌아가셨지만 말이에요. 며느리는 말이 없는 무뚝뚝한 편의 며느리였어요. 표현을 잘하진 않지만 그래도 챙겨야 할 집안 대소사 같은 것 빠지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물론 좀 이상하다 생각했던 적은 있어요. 시어머니가 있을 때와 저랑 둘만 있을 때 태도가 좀 다르긴 했거든요. 그래도 워낙 어르신이니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니 그랬던 이유를 알겠더군요. 어머님이 저희 아들 주려고 모아놓은 재산이 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는지 들었던 모양이에요. 할머님 통장 어머님이 가지고 계세요? 남편 준다고 하셨었는데. 어머님의 장례를 치르자마자 하는 소리에 솔직히 기겁하긴 했지만 그래도 돈 앞에선 다들 그러기도 하고 알뜰살뜰 모아서 뭐 지들한테 쓰겠지 싶어서 군말 없이 어머님의 통장을 건넸던 기억이 납니다. 뭐 사실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건 저희 아들 몫이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신 것도 있고요. 딸내미는 섭섭해하지도 않았어요. 지 할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워낙 어린 시절부터 보고 자란 탓이었겠죠. 엄마 보험 수혜자 너로 해둘 거야. 너는 그거 가져. 무슨 그런 소리를 해! 그런 소리 하지도 마! 딸내미는 엄마는 벌써 무슨 그런 죽는 소리를 하는 거냐며 엄청 화를 내더라고요. 아무튼 며느리에 대한 인상이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애가 정이 많아 보이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딱히 흠잡을 만한 일을 한 것도 없었고 저는 시어머니에게 너무 박대를 당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에게 싫은 소리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되도록 말을 얹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뒀습니다. 그래서 교류가 없는 편이었어요. 명절이나 생일에나 한 번씩 볼 정도로요. 그마저도 얼마 가지 않아 다는 오지 않고 1년에 한 번 정도로 줄어들긴 했지만 말입니다. 애들한테 그다지 바라는 것도 없었고 지들 밥벌이 다 잘하고 결혼해서 부모 속 안 썩이는 것만으로도 효도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는 남편이랑 여기저기 같이 여행도 다니고 하면서 둘이서 잘 지냈거든요. 어머니가 아들 몫이라고 몰래 숨겨뒀던 땅이 좀 있었는데 그게 많이 올랐어요. 그 주변에 싹 다 재개발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땅을 팔아 건물을 한 채 사서 남편과 그 건물에 세를 받아 생활했습니다. 둘이서 여행 가고 싶은 곳 마음대로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러기에는 차고 넘치는 돈이었어요. 며느리에게 이 아이가 일반적이진 않구나 하는 감정을 느낀 것도 그 즈음일 겁니다.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땅이 또 있고 그 땅이 재개발에 들어갔고 그래서 저희가 그 땅을 팔아서 건물을 샀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며느리의 태도였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제가 밥 해드릴게요.
전과는 너무 다르게 애교도 있고 잘하더군요. 특히 남편에게 말이죠. 하지만 남편은 시어머니랑은 달리 그런다고 우리 며느리 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말입니다. 아버님이 좀 무뚝뚝한 편이신 것 같아요. 좋으면서 저러는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거라. 그래도 혹여나 며느리가 기분이 상할까 제가 중간에서 많이 애쓰긴 했어요. 그렇게 평화롭다면 평화로운 날들이 지속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불행은 그럴 때 갑자기 찾아오는 거더라고요. 암이라고 하는구먼. 너무 늦게 발견해서 수술도 의미가 없야. 여태 건강검진 한번 제대로 받지 않고 자신만만하게 살아온 벌이었을까요? 제가 닥달해서 한 건강검진에서 남편은 암이라는 진단을 받은 겁니다. 노인들은 진행이 느려서 그래도 몇 년은 살 수 있다고 하더만 그 사이에 우리도 열심히 놀려 다녀야겠어. 아유, 무슨 소리예요. 입원해서 수술하고 치료를 받아야지. 어차피 다 늙은 노인네 얼마 더 살자고 그 병원에서 누워있기만 해서 뭐하나.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살 만큼 살다가 가면 되는 거지. 남편은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졌어요. 남편은 그동안 모든 재산을 제 앞으로 해뒀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며느리가 미리 상속을 하면 좋지 않을까요? 하고 넌지시 물었지만 남편은 완강했습니다. 내가 젊어서 네 시어머니한테 못한 게 너무 많다. 내 거 다 주고 나중에 자기 죽을 때 이거 다 마음대로 알아서 하라고 할 거요. 자식들한테 한 푼도 안 준다고 해도 그것은 네 시험의 뜻이고 다 준다고 해도 네 시험의 뜻이고 나는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그 이야기는 다시 하지 말거라. 남편이 노골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비췄기 때문에 며느리도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의 뜻에 따라 그냥 하고 싶다는 거, 먹고 싶다는 거 다 하고 다 먹으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자기가 걸을 수 없게 될 때까지 말이죠. 그리고 더 이상 그럴 수 없게 될 만큼 병이 약화되었을 때 병원에 누워서 그러더군요. 당신 병간호 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항상 당신보다 하루 더 늦게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빌었었는데 결국은 당신 또 고생시키다 가는구먼. 나는 평생 당신한테 좋은 남편은 될 수가 없나벼. 어머니 때문에 미웠던 적은 많았어도 당신이랑 결혼한 걸 후회한 적은 없었으니까 안 미안해도 돼요. 그 말에 남편이 울더라고요. 그 말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은 세상을 떴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 정말 많이 울었어요. 아직도 다 늙어서 이렇게 눈물이 나는구나 싶을 만큼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남편이자 또 친구가 떠난 느낌이었어요. 늘 옆에 공기처럼 있던 사람이 없어지니까 정말 한 번의 체감이 확 되더라고요. 남편이 없는 빈자리가 말입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우울증 같은 게 왔었어요. 엄마, 좀 먹어. 아빠도 엄마 이러는 거 원하지 않으실 거야. 딸이 이틀에 한 번꼴로 집에 와서 저를 챙겼습니다. 그때 딸아이 아니었으면 견뎌내기 힘들었을 거예요. 물론 며느리도 평소보단 훨씬 더 얼굴을 비추긴 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남편의 빈자리도 또 혼자라는 사실도 적응이 되어갈 무렵 남편이 쓴 일기를 읽게 되었어요. 그 일기에는 저에게 얼마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과 자기가 떠나고 나서도 제가 호강했으면 하는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뜻에 따라 살기로 했어요.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친구들이랑 여행도 다니고 그러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다 문득 친구들이 그러더군요. 그 많은 재산 다 어쩌고 죽을 거요? 그냥 나 죽으면 알아서들 나눠 갖는 거 아니요? 아우, 안 돼. 그러면 싸움 나. 쥐들이 더 가져가겠다고. 미리미리 어느 정도 주겠다 다 정해놔야 된다니까. 아, 그러고 죽기 전엔 절대 주면 안 되고. 그냥 미리미리 줄 만큼 다 주고 나 쓸 것만 남겨두면 안 되나? 아우, 큰일 날 소리 하네. 그러면 태도가 싹 바뀐다니까. 죽기 전엔 정말 한 푼도 주면 안 돼. 처음에는 뭘 그렇게 유난을 떨어야 하나 싶었지만 며느리의 여태 동안의 그 태도들이 마음에 걸려 있었던지라 그 말이 더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친구들의 조언대로 변호사를 만나 딱 3등분으로 나눠줄 생각이었어요. 딸내, 아들내, 그리고 나머지는 기부로 하는 걸로 말입니다. 예전부터 좋은 일을 늘 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거든요. 뉴스 같은 곳에서 전 재산을 기부했다는 사람들을 보면서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적도 많았습니다. 물론 저는 전 재산을 기부하는 건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줄 생각이긴 했지만 말입니다. 어머님, 변호사 만나셨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제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변호사를 만난 걸 어디서 듣고 와서 묻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알았니?
저희 동네에 있는 사무실에 가셨죠? 저희 동네에 제가 아는 사람이 많아서 만났다. 재산 문제로 만나신 거예요? 답지 않게 정말 꼬치꼬치 묻더군요. 며느리가 재산에 대해 관심이 많은 건 알고 있었던지라 그냥 별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서 다 대답했습니다. 주변에서 죽기 전에 미리 나눠야 한다고 해서 아직은 그냥 만나보기만 한 거야. 아직 유언장을 쓴 건 아니었거든요. 변호사 말로는 정확하게 재산 파악을 해서 뭐는 누구에게 그런 걸 정확히 써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린다고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지들이 받을 재산인데 궁금할 것도 같다 생각하며 그냥 이야기했어요. 3등분해서 큰애, 니네, 그리고 나머지는 기부할 거다. 제 그 말에 며느리 눈이 동그래지더군요. 기부를 하신다고요? 아니 그 전에 형님이랑 저희랑 똑같이 주신다고요? 그래, 뭐가 문제냐? 너네는 어머니가 주신 돈도 따로 받아간 게 있지 않니?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닌데. 아니, 아무리 그래도 아들이잖아요.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그리고 기부는 무슨 말씀이세요? 예전부터 뉴스 같은 거 보면서 전 재산 기부했다는 할매, 할배들 멋지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도 전 재산은 아니지만 기부하기로 한 거요. 아니, 그 큰 돈을. 큰 돈이니까 더 해야지. 그리고 너네가 가져가는 돈도 큰 돈인데 뭐가 그렇게 아깝니? 아니, 아까운 게 아니라 굳이 그래야 하나 싶은 거죠. 자식들 몫까지 나눠서. 여기에 너희 몫이 정해진 게 어딨어. 그냥 운이 좋아서 땅이 오른 덕에 생긴 돈인데. 며느리가 꽁한 얼굴로 입을 꾹 다물더군요. 상당히 불만이 많은 얼굴이었지만 더 말을 꺼냈다간 이마저도 제가 안 준다고 할까봐 참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거의 매일을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집안일을 하고 제 옆에 딱 붙어서 하루 종일 저를 설득했습니다. 어머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다 달라는 거 아니라니까요. 애비도 그렇게 많이 기부하냐고 어머니께 다시 말해보라고 했고. 나는 이미 마음 다 정했다니까 그런다. 유언장 그렇게 쓸 마음은 안 바뀌니까 너도 그만 포기해. 그리고 이렇게 매일 오는 것도 하지 말거라. 그렇게 해도 제 마음이 바뀔 것 같지 않으니 한동안은 그만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생전 며느리 흉을 다른 사람에게 본 적이 없는데 요즘 며느리는 너무 노골적으로 돈돈거리는 것 같아서 딸아이에게도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엄마, 절대 유산 상속 미리 해주지 마. 싸가지가 없어. 평소에는 자주 오지도 않으면서. 그래도 애 앞에서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안 해요. 나도 괜히 분란 만드는 거 싫어. 그냥 엄마랑 이렇게 뒤에서 욕하고 마는 거지. 딸내미도 지 아빠 닮아서 여기저기 입대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런지 그냥 그러고 말긴 했지만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꿈에 남편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가고 나서 한 번도 꿈에 나온 적이 없었는데 저 멀리서부터 저한테 이리 오라고 손짓을 하더군요. 그래서 남편 가까이 다가가 푸념을 했습니다. 아이고, 생전 안 찾아오더니 이제야 왔소. 잘 지냈는가? 나야 못 지낼 게 어딨어요. 일찍 간 당신 억울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웃더군요. 그거 참 다행이라면서 말이에요. 나 데리고 가려고 왔어요? 당신은 올라면 한참 멀었으니까 그런 말 하지도 마소. 아이, 그럼 이제사 내 안부가 궁금했어요? 거기가 지낼만 한가 보제? 지낼만 하던 아니던 지금 올 생각은 하지도 말고 할 말이 있어서 왔소. 무슨 말이요? 제 질문에 남편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지더라고요. 좀 전에 희미하게 웃고 있던 모습과는 달리 그나마다 못해 무서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발 물러나려 하니 제 손목을 꽉 잡고는 한마디 한마디 힘줘 말하더군요. 내일 며느리 조심하소. 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며느리 절대 조심하소. 알겠소? 남편이 아플 정도로 손을 꽉 잡고는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왜? 제가 알겠다고 하자마자 한 번 더 뚫어져라 저를 쳐다보더니 스르륵 사라지더군요. 남편이 사라짐과 동시에 잠에서 깼습니다.
기분이 이상했어요. 남편의 표정도 처음 보는 무서운 표정이었고 무엇보다 꿈이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남편이 꽉 잡았던 손목의 느낌도 아직 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상한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소름이 돋는 일이 일어났어요. 한동안 연락이 없던 며느리가 집으로 찾아온 겁니다. 진짜 기분 이상하더라고요. 네가 무슨 일이냐? 꼭 무슨 일이 있어야 하나요? 그냥 환절기고 어머님 입만 떼면 한 번씩 꼭 감기 걸리시잖아요. 그래서 좋아하시는 백합죽 써드리려고 왔죠. 요즘 맛있대요. 몸 괜찮다. 그래도 드세요. 뭐 죽을 아플 때만 먹으라는 법 있나요? 그리고 좋아하시잖아요. 그러고선 부엌으로 들어가 준비해온 재료들로 죽을 쓰기 시작하더군요. 그 뒷모습을 가만 보고 있는데 자꾸 어젯밤 꿈속에서 남편이 해준 말과 그 말을 해줄 때의 얼굴이 생각났습니다. 그렇게 며느리의 모습을 가만 보고 있는데 시간이 꽤 지났는지 다 됐다고 하더군요. 찝찝한 마음을 안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간 봤는데 진짜 맛있게 잘 됐어요. 그래 보이는구나. 죽은 진짜 맛있어 보였어요. 하지만 선뜻 손이 가지 않더군요. 자꾸 얹힌 것처럼 남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듯 가슴을 툭툭 쳤어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더군요. 뭘 가져다 드릴까요? 그리고는 제 대답도 듣지 않고 벌떡 일어나 물을 가지러 돌아서더군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생각과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며느리의 앞에 놓인 며느리의 죽과 제 앞에 놓인 제 죽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냥 그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퍼뜩 그릇을 바꿨어요. 그리고 모른 척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정말 벌렁벌렁거렸어요. 지금 다시 생각해도 그러네요. 어머님, 여기 물이요. 그래, 고맙다. 며느리는 그런 제 모습을 잠시 보다가 자신이 먼저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며느리가 먹기 시작하는 걸 보고 한술 떴어요. 맛있네. 맛있더라고요. 생일에도 잘해주지 않던 며느리의 음식을 이런 상황에서 먹게 되는 게 기분이 묘했지만 말입니다. 걱정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죽을 잘 먹고 과일까지 깎아서는 같이 먹고 뒷정리까지 하고서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오히려 민망하고 그런 생각을 잠시나마 했던 게 며느리한테 좀 미안하더라고요. 아휴, 그 양반은 왜 생전 나타나지도 않다가 나타나서 그런 말을 해서는. 남편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생각하며 오늘 며느리를 의심한 걸 하루 종일 자책하고 있을 때였어요. 늦은 밤이었는데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생전 전화를 잘하지 않는 아이라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전화를 얼른 받았어요. 네가 이 시간에 어쩐 일이냐? 무슨 일 있어? 어머니, 오늘 집사람 어머님 집에 갔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어딘가 급박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대답했습니다. 와서 백합죽 끓여줘서 같이 먹고 돌아갔는데 왜? 무슨 일이 있는 게냐?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알러지 증상이 심하게 올라와서 응급실에 왔는데 뭘 먹었는지 말을 안 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며느리와 저는 같은 알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땅콩 알러지예요. 어릴 적 땅콩을 먹고 죽을 뻔한 이후로는 땅콩을 먹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자신도 그렇다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어머니?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오는데도 멍하게 휴대폰을 들고만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냥 멍하기만 하더군요. 지금은 괜찮니? 네, 지금은 주사 맞아서 괜찮아지고 있는데 땅콩 알러지가 있는 사람이 자기가 찾아서 그걸 먹었을 리도 없고 그럼 뭘 먹었는지 말을 해줘야 하는데 말을 안 하잖아요. 애가 오늘 할머니 집 간다고 했대서 전화해봤어요. 며느리는 주사를 맞고 자는 중이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전화를 끊었는데 저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재산 때문에 시어머니를 죽이려고 죽에 땅콩가루를 집어넣는 며느리라니요. 저에게 이런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한 적이 없거든요. 정말이지 세상이 뒤집힌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죽다 살아났으니 그게 맞긴 한 거겠죠. 아이고, 애들 아버지. 손을 덜덜덜 떨며 어제 꿈에 나타난 남편을 부르짖었어요. 그렇게 그날은 충격으로 밤을 지새우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먼저 딸애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어요. 딸애가 너무 놀라서 한달음에 달려왔더군요. 그리고 저를 붙잡고 울면서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그렇게 될 때까지 아무 의심도 안 했어? 진짜 큰일 날 뻔했잖아. 아빠가 꿈에 안 나타났으면 어쩌려고 그랬어? 상상이나 했겠니? 그런 일을 할 거라고.
딸애는 한참을 울면서 화를 내더니 당장이라도 누구 하나 때릴 기세로 일어서더군요. 내 인연을 가만두나 봐. 그 자식도 가만 안 둘 거야. 어디서 그런 년을 데리고 와서는. 일단 앉아라. 내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도 그 아이가 박바국이면 그만인데 누구 말을 믿겠니? 너도 처음에 엄마가 잘못한 거 아니냐고 몇 번을 되물었잖아. 딸을 씩씩거리더니 이내 앉더군요. 그리고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자. 어떻게? 내일 엄마 혼자 병문안을 가. 그리고는 그냥 왜 그랬냐고 물어봐. 모른 척해도 다 알고 왔다고 그래. 녹음기 꼭 가져가서 녹음하고. 알겠지? 며느리를 만날 생각을 하니까 다시 손이 떨려왔지만 그런 무서운 아이랑 아들을 계속 같이 살게 둘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 저한테 그런 짓을 또 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덮어둘 수는 없었어요. 딸이 했던 당부를 몇 번이나 되새기면서 며느리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실 앞에서 딸이 알려준 대로 휴대폰의 녹음 버튼을 누르고 심호흡을 한 번 크게 한 뒤 문을 열었어요. 며느리가 딴 곳을 보고 있다가 저를 보고는 화들짝 놀라더군요. 제가 올 줄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별일 아니라고 아범한테 어머니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의 그 말에도 대꾸 없이 그냥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평소와는 달리 입을 쉬지 않고 계속 떠들더군요. 다 나와서 이제 퇴원하면 되는데 왜 오셨어요 괜히.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말하길래 그냥 조용히 넌지시 물었습니다. 딸아이가 한 당부대로 절대 화는 내지 않고요. 왜 그랬니? 그 말에 며느리가 굳더군요. 그러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뭐가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너 그날 나한테 준 죽에 땅콩가루 섞은 거 내가 모르고 왔을 줄 아냐? 며느리가 손을 벌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뭔가 오해가 있으신가 본데. 네가 이럴 식으로 나오면 나도 애비한테 다 말하는 수밖에 없어. 딸애가 말한 대로 바로 아들 이야기를 하면서 협박 아닌 협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리고는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진짜 죄송해요. 제가 순간 눈이 뒤집혔었나 봐요. 돈에 눈이 멀어서. 저도 어머님이 그날 죽 드시는 거 보고 이건 아닌데 아차 싶었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라. 제 앞까지 와서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애비한테만큼은 절대 비밀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죽을 때까지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어머님이 죽으라면 죽는 신용도 할게요. 재산 하나도 안 물려주셔도 괜찮아요. 저 진짜 후회하고 있어요.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그러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더군요.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걸 알고 나서 보는 눈물이라 불쌍하지도 마음이 동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우는 걸로밖에는 안 보였어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쳐다만 보고 있자 더 애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생각해보겠다는 말을 하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딸아이에게 그 녹음본을 들려줬어요. 엄마, 진짜 용서해줄 건 아니지? 물론 그럴 생각은 없었습니다. 무서워서 같이 밥이나 먹을 수 있겠냐고요. 언제 또 나를 죽이려 할지 모르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아들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더군요. 그래도 부인이고 애들 엄마고 그런 아이인데 말입니다. 충격받을 게 뻔했기 때문에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고민만 하고 아무런 행동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말을 하더군요. 어머니, 그 사람이 실수로 땅콩에 들어가는 음식을 어머니랑 자기랑 나눠 먹고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다고. 어머니는 괜찮으시냐고 하던데 별일 없으셨어요? 먼저 선수를 친 겁니다. 제가 며칠째 조용하니 불안했던 건지 아니면 다 말할까봐 겁이 났던 건지 아들에게 거짓말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걔가 그러디? 네, 실수로 땅콩에 들어간 음식을 어머니랑 나눠 먹은 것 같다는데 어머니는 괜찮으세요? 알러지 심하시잖아요. 그때 누군가 집으로 또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더군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왔더군요. 내가 와본다니까 당신은 왜 왔어요? 그래도 어머니를 직접 봐야 마음이 놓이지. 알러지 반응 심하신데. 아직 별일 없는 거 보면 괜찮으신데 잘 지나가신 거죠? 그래 보이긴 한데 어머니 괜찮으신 거 맞죠?
며느리가 중간에서 제 눈치를 계속 보더군요. 안 괜찮다. 그쵸? 제가 알기론 어머니 어렸을 때 죽을 뻔하신 뒤로 절대 안 먹는다고 제가 아버지한테 몇 번이나 이야기 들었었는데 얼른 병원에 가서 검사라도. 나는 안 먹었어. 에? 근데 방금 안 괜찮다고. 도어락에 눌리는 소리가 나더니 이번에는 딸아이가 들어오더군요. 그 일이 있은 뒤 마음이 너무 불안하다고 딸아이가 요즘 집에 자주 찾아오곤 했습니다. 오늘 사단이 나겠구나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딸아이는 며느리를 보자마자 인상이 험악해지더군요. 네가 여기 어디라고 와? 구구로 엎어져서 조용히 있어도 머리채를 잡으러 가고 싶은 마당에! 평생 자기 누나가 그 정도로 화를 내는 걸 본 적이 없었던 아들이 놀란 얼굴로 딸아이를 바라봤습니다. 누나 왜 그래? 왜 그러긴? 뭐가 왜 그래? 네 와이프가 엄마 죽이려고 했는데? 아니 실수로 땅콩이 들어간 음식을 같이 먹은 건 맞지만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실수인데 뭘 또 죽이려고 했다까지가. 뭐? 실수? 너 지금 실수를 했니? 딸아이가 씩씩거리면서 며느리를 노려보니 며느리가 입술을 꽉 깨물더군요. 그러고는 다짜고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정말 실수했어요. 실수라고 밀고 나가기로 했나 보더군요. 제가 녹음까지 해놨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실수? 실수를 했니 너 지금?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겠는데 저는 진짜 실수한 게 맞아요. 제가 죽을 뻔한 게 그 증거이지 않아요? 딸아이가 기가 차서 가슴을 퍽퍽 치더군요. 네가 엄마 재산 노리고 일부러 백합죽에 땅콩가루를 넣어놓고 지금 실수라고? 백합죽에 땅콩가루를 넣은 게 실수라는 거니? 그런 레시피가 어딨어? 백합죽에 땅콩가루를 넣은 적 없어요. 그 뒤에 먹었던 디저트가 그랬던 거지. 나는 디저트를 먹은 적이 없는데? 제 말에 며느리가 잠시 움찔하더군요. 어머니가 깜빡하신 거예요. 제가 빵 사와서 같이 드셨잖아요. 아니,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날 너랑 먹은 거 백합죽이나 사과밖에 없다. 가만 듣고 있던 아들이 말을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백합죽에 이 사람이 땅콩가루를 왜 넣어? 누나도 너무 억측하지 마. 사람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보고 말해? 네가 사람 보는 눈이 없으니까 저런 애는 마누랍시고 데리고 사는 거야. 지금 말 다 했어? 생사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잡는 누나는 인성이 뭐 좋은 사람이야? 생사람? 생사람? 엄마가 그날 아빠가 꿈에 나타나서 며느리 조심하라고 안 했으면 그 말이 떠올라서 제 죽그릇이나 엄마 죽그릇 안 바꿨으면 그날 그거 먹고 쓰러진 사람은 엄마가 됐을 거야. 엄마는 집에 혼자 있으니까 아무도 발견해주는 사람 없이 그냥 돌아가셨겠지. 근데 뭐? 억측? 생사람? 그거 다 그냥 추측이잖아. 그리고 이 사람도 크게 아팠으니까 기억이 뭔가 잘못됐을 수도 있는 거고. 정말 너무들 하시네요. 며느리가 울기 시작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더 이상은 참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으로 들어가 휴대폰을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는 그날 했던 대화의 녹음을 틀었습니다. 그 안에는 며느리가 제게 싹싹 빌면서 아들에게만은 비밀로 해달라는 음성이 다 녹음되어 있었어요. 그걸 듣는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고 아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신 이거 뭐야? 진짜야? 여보, 그게 아니고... 며느리가 아들의 팔을 붙잡았지만 아들은 그런 며느리를 소름 끼친다는 듯 밀어버렸어요. 며느리가 바닥에 엎어져서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누나 미안해. 일단 나도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해서. 그리고는 정말 충격받았는지 비틀거리며 집 밖을 나서더군요. 그 뒤를 며느리가 따랐습니다. 한바탕 난리가 나고 난 뒤 딸아이는 차라리 잘 됐다며 시원하다 했지만 아들의 그 충격받은 얼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더군요. 정말 많이 놀란 것 같았거든요. 그 다음 날도 며느리는 집 앞을 찾아와서 울며 불며 빌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말이죠. 딸아이가 그 모습을 보고 아들에게 전화를 한 뒤 며느리는 한동안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 뒤 아들을 통해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하기로 했어요. 양육권은 제가 전부 갖고 그냥 원룸 보증금 정도만 주기로 하고요. 마음 같아서는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하고 싶고 그래야 하는 게 맞는 거지만 애들 엄마잖아요. 애들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딸아이는 그럴 수 없다고 난리를 쳤지만 손주들이 엄마가 살인미수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 그게 세상 밖으로 퍼지게 되었을 때 받을 충격이 걱정되는 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뜻에 따르기로 했어요.
그 이후로 몇 년 동안 며느리를 볼 수 없었습니다. 소식도 들리지 않았어요. 뭐 죽은 듯이 사느라 그런 거겠지 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봤더니 이름도 바꾸고 성형수술로 얼굴도 다 바꿔서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더군요. 그것도 처녀라고 속이고 말이죠. 그러나 곧 그 집에서도 돈돈거리다가 쫓겨났다고 들었습니다. 그 아이는 언젠가 사고를 한번 크게 칠 것 같은 느낌이 아직도 듭니다. 그래서 가끔 그때 제대로 처벌을 받게 했었어야 했나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어디선가 저 같은 피해자가 또 생길지도 모르고 그때는 미수가 아니라 진짜로 실행될 수도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다시 한번 며느리의 소식을 들은 건 아들의 재혼식장에서였어요. 아니, 소식을 들었다기보다 제 눈으로 봤죠. 그 아이를 말입니다. 식장에 찾아왔더군요. 얼굴이 바뀌어 있었지만 저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분위기라는 건 쉽게 바뀌지 않더라고요. 저와 눈이 마주치자 잠시 놀라는 것 같더니 다가오더군요. 놀라 도망갈 줄 알았는데 의외였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못 지낼 건 또 뭐니? 그래 보이시네요. 새 며느리 봐서 좋으시겠어요. 그래, 너와 달리 참하고 좋은 아이라서 좋다. 애들이 새엄마 밑에서 자라는 게 좋은 건 아닌데요. 너 같은 엄마 밑에서 자라는 것보단 낫지 않겠니? 제가 저조차고 그런 거였겠어요? 그게 다 당신 아들이랑 손주 더 좋은 환경에서 살게 하려고 그런 거잖아. 그때 곱게 죽었으면 내가 이렇게 될 일도 없었잖아. 아니, 그 전에 재산을 제대로 줬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아글아글 쓰더라고요. 기가 빠져서 멍하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아들이 다가와 며느리를 끌고 나갔습니다. 나중에 듣기로는 한 번만 더 나타나면 그날 그 녹음본을 가지고 바로 경찰서로 간다고 했다더군요. 그 이후로는 며느리의 소식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본인도 겁이 난다면 더 이상 저희 앞에는 나타나지 않겠죠. 속 시원하게 마무리된 것 같지는 않지만 손주들을 생각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했어요. 물론 가끔 후회는 하지만 말입니다. 아직도 그때 한 선택이 잘한 건가 하는 고민은 되지만 말이에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지금 며느리는 저에게도 아들에게도 또 손주들에게도 더없이 잘해요. 하지만 그래도 재산은 미리 물려주지 않으려고요. 저도 얻은 교훈이 너무 많거든요.